지옥 같은 훈련이 막 끝나고 부대 밖으로 나온 공기는 비릿한 바다 냄새 대신 도시의 매캐한 먼지 냄새를 담고 있었다. 김민준 상사, 해병대 특수수색대, 하해병대 특수수사획대, 지옥주와 혹한기 훈련을 연달아 끝내고 막 귀중한 휴가를 명받은 참이었다. 그의 복장은 군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범했다. 목이 살짝 늘어난 검은색 무지 티셔츠, 물 빠진 낡은 청바지, 그리고 어깨에 비스듬히 걸친 단순한 디자인의 백팩이 전부였다. 몇 달간의 극한 훈련으로 몸은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지만 두꺼운 옷 속에 감춰진 근육은 드러나지 않았고 겉보기에는 그저 장기간의 아르바이트나 학업에 지친 평범한 대학생 혹은 막 퇴근하는 젊은 노동자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의 눈은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동공만큼은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스캔하고 있었다. 그는 고향집으로 가기 위해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중이었다. 지름길인 재래시장을 통과할 때였다. 시끌벅적한 상인들의 외침과 음식 냄새가 뒤섞인 평화로운 오후였다. 헥! 그때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군중의 소음을 찢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시장 한복판에서 야채를 팔던 한 노인박씨, 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주변은 즉시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거나 어쩔 줄 몰라 하며 웅성거리거나 혹은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 순간 김민준의 세상은 느려졌다. 피곤에 젖어있던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임무 수행 모드로 전환되었다. 비키십시오. 그는 군중을 해치고 단 2걸음 만에 노인에게 접근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즉시 상태를 확인했다. 맥박 확인, 기도 확보, 동공 반응 체크. 모든 것이 단 1초 만에 이루어졌다. 심정지. 민주는 즉시 흉부 압박을 시작했다. 그의 CPR은 일반인이 하는 것처럼 허둥대거나 절박하지 않았다. 그것은 수천 번 반복 훈련한 군사교범 그 자체였다. 정확한 압박 지점, 수직으로 내리꽂는 체중, 그리고 분당 120회를 정확히 맞추는 기계적인 리듬. 그의 팔꿈치는 조금의 굽힘도 없었다. 그는 압박을 멈추지 않으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얼어붙은 한 남자를 정확히 지목했다. 저기 파란 잠바 입으신 분 819에 신고하십시오. 지금 당장 재래시장 중앙 60대 남성 심정지 상태 CPR 시행 중이라고 정확히 보고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조용한 톤과 달리 의심할 여지 없는 명령조였다. 남자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민주는 노인과 함께 응급실로 향했다. 그는 구급대원에게 이동 중에도 흉부 압박을 인계하며 간결하게 상황을 보고했다. 가까스로 도착한 대학병원 응급실은 전쟁터였다. 박씨 노인은 즉시 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는 땀을 닦으며 복대서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급한 표정의 간호사가 원무과 카운터에서 의사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급성 관상동맥 협착입니다. 당장 응급으로 관상동맥 우회술, 바이패스 수술을 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지만 보호자가 없습니다. 연락처도 없고 환자 신원 조회로는 당장 비용을 지불할 가족이 없어요. 규정상 보증금 없이는 수술을 진행할 수가. 의사와 간호사의 대화가 끊겼다. 수술이 지연되고 있었다. 환자의 생명이 규정과 돈 때문에 멈춰 서 있었다. 김민주는 그 대화를 모두 들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백팩을 내려다보았다. 이번 휴가 때 부모님께 드릴 용돈과 자신을 위해 쓰려고 몇 달간 모은 몇백만 원의 급여가 들어있었다. 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민주는 원무과 카운터로 걸어갔다.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간호사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액수를 말했다. 예상보다 큰 금액이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병원 내 ATM 기기로 달려갔다. 그는 자신의 통장에 있던 모든 잔고를 인출했다. 휴가비, 저축액, 말 그대로 전 재산이었다. 그는 현금 다발을 들고 카운터로 돌아와 창고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로 하십시오? 간호사의 눈이 커졌다. 이건 환자분과 무슨 관계시죠, 이 돈은? 관계 없습니다.
민준이 짧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결의는 확고했다. 우선 사람부터 살려주십시오. 간호사는 몇 초간 그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상황의 긴급함을 깨닫고 돈을 받아들었다. 즉시 수술 준비 지시가 내려졌다. 박씨 노인은 수술실로 급히 옮겨졌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김민주는 텅 빈 지갑이 든 백팩을 벤치 옆에 내려놓았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그는 차가운 병원 대기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휴가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렸다. 수술실 앞 붉은 수술중 램프가 켜졌다. 김민주는 복도 끝에 있는 자판기에서 겨우 동전을 털어 생수 한 병을 뽑았다. 그것이 오늘 그의 첫 끼니였다. 탈진한 몸을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기대며 그는 막 뽑은 물을 천천히 들이켰다. 그의 휴가비 전액이 종이 몇 장의 영수증으로 바뀌는 데는 불과 몇 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빈털털이었고 극도로 피곤했다. 평화는 짧았다. 응급실 자동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고막을 찢는 듯한 고성이 복도를 울렸다. 박태식 환자 어디 있어? 그 영감탱이가 멋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기름진 얼굴에 값비싼 옷을 아무렇게나 걸친 중년 남성과 날카로운 눈매에 명품 핸드백을 쥔 여자가 삿대질을 하며 원목과 카운터로 돌진했다. 바로 박씨 할아버지의 아들 이광수와 그의 아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기색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다. 그들은 병원으로부터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 분명했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사망보험금과 유산이었다. 만약 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이라도 하면 유일한 상속자인 자신들의 계획이 복잡해질 터였다. 원묵과 간호사, 아까 민준의 돈을 받았던가 당황하며 응대했다. 환자분은 지금 응급 수술 중이십니다. 심각한 나돈 다고 탈게 수술. 이광수의 아내가 비명처럼 소리쳤다. 누구 맘대로 우리가 동의한 적 없는데 돈은 누가 낸다고? 이광수가 카운터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맞아, 그 영감 돈 한 푼 없는 거렁뱅이야. 병원비를 누가 냈어? 어떤 놈이? 간호사가 주눅이 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기 앉아 계신 젊은 분께서 아버님의 수술 보증금 전액을. 이광수의 시선이 즉시 복도 끝 물을 마시고 있던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이 탐욕과 의심으로 번뜩였다. 그는 저 애송이가 그 큰 돈을 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뻔했다. 이놈이 착한 척 접근해서 노인의 환심을 산 뒤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아마도 작은 집 한 채이라도 가로채려는 사기꾼이 분명했다. 이광수는 콧불소처럼 민준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다짜고짜 아직 앉아있는 민준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피곤에 지친 민준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랐지만 본능적으로 상대의 힘을 흘려내며 균형을 잡았다. 야, 너 뭐야?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그 혼돈의 장면이었다.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 병원비를 그 돈이 어디서 났어? 그 영감탱이 꼬드겨서 집이라도 팔아먹으려고 했지. 그 돈 내놔. 당장 뱉어내. 이광수는 민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고함을 질렀다. 그가 보기에 민준은 힘없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에 불과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응급실 자동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씨발, 길 비켜 사람 죽는다. 의사 새끼들 다 어디 갔어? 역한 술 냄새와 함께 누가 봐도 불량배임을 알 수 있는 무리가 우르르 몰려들었다. 번쩍이는 싸구려 금목걸이, 팔뚝을 덮은 조잡한 문신, 흐트러진 양복 차림, 대여섯 명의 무리가 피를 흘리는 사실은 술에 취해 싸우다 머리가 살짝 찢어진 부하 한 명을 거의 질질 끌고 들어왔다.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는 덩치가 크고 험악한 인상의 마석대였다. 그는 이 지역 유흥가를 관리하는 악질 사채업자이자 폭력배였다. 당장 우리 동생부터 치료해. 이 새끼 죽으면 너희 병원 불사지를 줄 알아? 마석대는 소리를 지르며 팔에 깁스를 하려고 대기 중이던 할머니 환자를 거칠게 밀어냈다.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질 뻔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제지하려 했지만 마석대의 부하들이 그녀들을 밀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어딜 만져? 인연이 의사나 당장 불러와. 응급실은 순식간에 두 개의 혼돈으로 나뉘었다. 한쪽에서는 폭력배들이 의료진을 협박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탐욕스러운 아들이 은인의 멱살을 잡고 돈을 뱉어내라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마석대는 자신의 부하가 침대에 눕혀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흥미롭다는 듯이 이광수와 김민준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시끄러운 상황이 꽤 재미있다는 듯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김민준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이광수의 손목과 응급실을 장악한 채 난동을 부리는 마석대 무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지금 지독하게 피곤했고 돈도 한 푼 없었으며 단지 조용히 첫 차를 타고 집에 가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내버려 둘 생각이 없는 듯했다. 이광수의 핏발선 눈이 김민준을 노려봤다. 그는 민준이 단지 운이 좋아서 자신의 손을 뿌리쳤다고 생각했다. 이 어린 사기꾼 새끼가. 그가 다시 손을 들어 민준의 뺨을 내리치려던 순간 김민준은 더 이상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이광수가 멱살을 잡고 있던 자신의 티셔츠 자락을 침착하게 내려다보았다. 다음 순간 민준은 이광수의 손목을 잡았다. 그것은 공격이 아니었다. 단지 이광수가 멱살을 잡은 손의 관절 안쪽, 정확한 급소를 엄지손가락으로 냉정하게 짚어 눌렀을 뿐이다. 왁! 엄청난 고통이 팔을 타고 올라오자 이광수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쳤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감싸주며 뒤로 물러섰다. 방금 전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민주는 늘어난 티셔츠를 무심하게 정리하며 낮고 피로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왔을 뿐입니다. 아드님이시라면 소란 피우실 시간에 아버지 걱정부터 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조폭 무리의 두목. 마석대가 이쪽으로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간호사들은 이미 그의 부하들에게 밀려 구석에 몰려 있었고 응급실은 사실상 그들에게 점거당한 상태였다. 마석대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이광수의 어깨를 툭 쳤다. 어이, 아저씨, 시끄럽고 그 뚱뚱한 몸으로 애 하나 못 잡아서 쩔쩔매네. 그는 이광수를 한쪽으로 밀어내고 마치 먹잇감을 살피는 하이에나처럼 민준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꼬마야. 마석대가 역겨운 소리를 내며 껌을 씹었다. 너 꽤 재밌네. 근데 너 같은 애송이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을까? 저 영감탱이 제대로 낚았나 보지? 아니면 엄마 지갑이라도 털었어. 그의 부하들이 키득거리며 민준을 둘러쌌다. 민준은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이 광수와의 실랑이 중에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백팩을 집어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백팩의 사이드 포켓에서 이 광수가 거칠게 흔드는 바람에 빠져나온 얇은 카드 한 장이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졌다. 그것은 코팅된 그의 군인 휴가증이었다. 가장 가까이 있던 문신을 한 부하놈이 그것을 냉큼 주워들었다. 그는 카드를 뒤집어 보더니 눈을 찡그렸다. 형님, 이 새끼 군발입니다. 그가 외쳤다. 어디 보자. 해병대라고 쓰여 있습니다. 순간 복도에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다음 순간 마석대는 배를 잡고 폭소를 터뜨렸다. 그것은 경멸과 조롱이 가득 담긴 병원 전체를 울리는 가장 모욕적인 웃음소리였다. 해병대 푸아하 해병대. 마석대가 눈물까지 찔끔 훔치며 민준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세게 찔렀다. 이 새끼 해병구 해빵구 였네. 해병구. 그것은 빨간 명찰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해병대를 비하하고 그저 머리만 밀고 삽질이나 하는 무식한 집단이라고 조롱하는 가장 경멸적인 속어였다. 마석대의 부하들도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 같은 사회생활을 하는 조폭들에게 나라 지킨다고 갇혀 지내는 군발이,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무식하고 꼴통 이미지가 강한 해병대는 그저 하찮은 존재, 자신들보다 한 수 아래인 어린애들일 뿐이었다. 이광수조차도 민준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군인이라면, 특히 어린 현역이라면 돈도 없고 백도 없다는 뜻이다. 사기꾼이 아니라 그냥 머리가 나쁜 멍청이였던 것이다. 경멸의 분위기가 응급실을 장악했다. 그들은 이제 민준을 잠재적 위협이나 사기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먹잇감이자 장난감으로 인식했다. 야, 이 대가리 바가 새끼야. 마석대가 민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툭툭 쳤다. 근육 만든 돌대가리 새끼가
어디서 민간인 사회에서 영웅 행세를 하고 있어. 그가 민준의 백팩을 거칠게 낚아챘다. 이 돈 어디서 났어? 솔직히 불어. 너네 부대 운영비라도 훔쳐서 나온 거냐? 아니면 PX 군대 매점라도 털었어. 이 도둑놈 새끼야. 형님, 요즘 군바리들 월급 올라서 돈 좀 만진다던데요. 부하 하나가 거들었다. 그래 봤자지. 마석대가 휴가증을 민준의 얼굴에 던졌다. 이봐, 땡보 군인. 네가 지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아. 네가 휴가비를 전부 털었든 부대 돈을 훔쳤든. 그 돈은 이제 우리 거야. 그리고 넌 여기서 뒤지게 맞고 휴가 복귀도 못할 줄 알아. 마석대가 손가락 관절을 꺾으며 우두둑 소리를 냈다. 보아하니 이 쓸모없는 군바리 새끼한테 진짜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군대식 말고 우리식으로 군기를 좀 잡아줘야겠네. 이광수는 뒤에서 비열하게 웃으며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이 조폭들이 저 재수없는 군인 녀석을 박살내고 돈까지 빼앗아 주길 기대했다. 김민준은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그의 지친 눈이 천천히 자신을 둘러싼 5명의 조폭과 그 뒤에서 미소 짓는 이광수를 차례로 훑었다. 그의 입에서 차가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조폭들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이광수는 방금 전 손목을 잡혔던 굴욕을 만회하려는 듯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 이 개자식아, 네가 군인이든 뭐든 당장 내 돈 훔쳐간 거 내놔. 그러지 않으면 여기 이 형님들이 내 뼈도 못 추리게 할 줄 알아. 그는 이제 완전히 마석대 무리와 한패가 되어 김민준을 공동의 적으로 몰아붙였다. 마석대는 비웃으며 이광수를 돼지 밀치듯 한쪽으로 가볍게 밀어냈다. 시끄러. 이 뚱땡이는 빠져있어. 애 하나 조지는 거 구경이나 하라고. 마석대가 턱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부하 2놈이 즉시 움직였다. 한 놈은 응급실 정문을 막아섰고 다른 한 놈은 복도로 통하는 길목을 차단했다. 완벽한 고립. 공포에 질린 다른 환자들과 간호사들은 더 깊숙한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응급실은 이제 그들의 무법천지가 되었다. 마석대가 김민준의 바로 앞, 숨결이 닿을 거리까지 다가섰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슴팍으로 김민준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김민준은 반 걸음 뒤로 밀려났지만 자세는 무너지지 않았다. 야, 해병! 마석대가 민준의 귓가에 속삭였다. 너희들은 명령받는 거 하나는 잘하잖아. 그치? 지금부터 내가 네 선임이다. 선임이 명령한다. 무릎 꿇어. 김민준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마석대를 향해 있었지만 초점은 그 너머의 모든 것을 훑고 있었다.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고 민준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해 부하 중 한 놈이 옆에 있던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찼다. 의자가 공중을 날아 벽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박살났다. 와하하. 다른 부하놈은 근처의 의료용 유틸리티 카트를 밀어 넘어뜨렸다. 금속재 트레이와 소독용품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쏟아졌다. 간호사들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마석대는 그 공포스러운 반응을 즐기며 웃었다. 그는 다시 민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저 해병놈은 이 상황에서도 전혀 움찔하지 않았다. 그 고요함이 마석대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뭐야? 이 새끼 쫄았냐? 쫄아서 몸이 굳었어. 마석대가 조롱했다. 막사 안에서는 개펌 잡고 다니다가 밖에 나와서 진짜들 만나니까 오줌이라도 지릴 것 같아. 너 같은 군바리 새끼들은 말이야. 사회 나오면 그냥 쓰레기야. 우리가 밟고 다니는 벌레라고. 그는 이광수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봐라. 이 해병대 영웅. 나으리가 이 아저씨 돈 훔치려다 우리한테 딱 걸렸네. 아저씨, 우리한테 고마워해야겠어. 안 그래요? 이광수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아첨했다. 물론입니다. 형님, 저놈 아주 싹수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조폭들은 포위망을 좁혔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김민준을 원무과 접수 데스크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공포에 질린 구경꾼들 앞에서 완벽한 구경거리를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마석대는 이제 이광수가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 김민준의 티셔츠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마지막 기회다. 이 해병구 새끼야. 그가 소나귀에 힘을 주며 관절 꺾는 소리를 냈다. 무릎 꿇고 여기 이 아저씨한테 사죄하고 네가 가진 돈 다 털어놓고 꺼져. 그럼 내가 내 다리 하나만 부러뜨리고
부대로 돌려보내줄 테니까 안 그러면? 마석대가 비열하게 웃었다. 내 휴가는 여기서 끝나는 거야. 영원히. 김민주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그는 마석대의 협박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캔이었다. 문까지의 거리, 적들의 수, 사용 가능한 무기 혹은 흉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보호해야 할 민간인들의 위치였다. 마석대가 김민준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지만 김민준의 귀에는 그 협박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의 감각은 이미 전투태세로 전환되어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규칙적으로 호흡하며 주변 환경을 스캔하고 있었다. 목표 1 리더 마석대, 유효 사거리 0m, 현재 멱살을 잡고 있음, 오른손잡이, 목표 2-3 출구 차단, 유효 사거리 4m, 5m, 목표 4-5 좌우 측면 확보, 시야 분산, 민간인 간호사 3명 구석, 환자 4명 대기, 보호자 1명, 그리고 방금 수술을 마치고 나온 박씨 할아버지, 절대 안정 상태. 그의 뇌는 피로 속에서도 수백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 상황을 제압할 최단 루트를 계산하는 중이었다. 마석대는 민준의 침묵을 공포로 오해했다. 이 새끼가 완전히 얼어붙었네. 하하. 바로 그때 무리 중에서 가장 거칠고 충동적으로 보이던 부하놈이 확실한 본보기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대장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 그의 시선은 이 모든 소동의 원인, 즉 간호 스테이션 옆 임시 안정실에 막 수술을 마치고 옮겨져 나온 박씨 할아버지에게 향했다. 노인은 수많은 튜브에 연결된 차에 창백한 얼굴로 겨우 숨을 쉬고 있었다. 씨발! 이 망할 영감탱이 때문에 이게 다 무슨 난리야? 조폭 부하가 안정실 유리 파티션을 주먹으로 쾅잇 하고 내리쳤다. 유리가 금이 갈 듯 울렸다. 그냥 곱게 뒤질 것이지. 존나 귀찮게 만드네. 그는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환자가 누워있는 안정실 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가려 했다. 그 순간 구석에서 떨고 있던 가장 어린 간호사가 용기를 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달려나와 조폭의 앞을 막아섰다. 안 돼요. 제발. 환자분은 방금 수술 끝나셔서 절대 안정이. 까여거져 이 미친년아. 조폭은 브레이크가 없었다. 그는 자신을 가로막는 간호사를 귀찮다는 듯이 전력을 다해 밀쳤다. 악! 가냘픈 간호사는 종잇장처럼 날아가 그대로 차가운 병원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넘어지면서 근처에 있던 핵심 의료 카트, 방금 전에 유틸리티 카트가 아닌 수술 도구들이 멸균 처리되어 다음 응급 수술을 위해 준비 중이던 스테인리스 카트를 덮쳤다. 쨍그랑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수십 개의 빛나는 메스와 핀셋, 멸균된 의료기구들이 더러운 응급실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모든 소리가 멎었다. 시끄럽던 조폭들의 웃음소리, 이 광수의 고함, 환자들의 신음소리마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응급실의 공기압이 뚝 떨어진 것 같았다. 형광등 불빛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멱살을 잡고 있던 마석대가 처음으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방금 전까지 피곤에 절어 흐느적거리던 군발이 애송이의 몸이 순식간에 화강감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다. 김민준의 고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렸다. 그의 눈에서 피로감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북극의 빙하처럼 차갑고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은 오직 효율적인 임무 수행의 냉기만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휴가 나온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임무 수행 중인 특수수색대원이었다. 그의 시선은 멱살을 잡은 마석대를 지나 넘어진 간호사와 바닥에 흩어진 의료기기들, 그리고 그것을 저지른 조폭 부에게 고정되었다. 김민준의 입이 열렸다. 미엄초?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낮은 저음은 응급실의 모든 공기를 진동시켰다. 난동을 부리던 조폭 부하가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김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여전히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마석대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네오이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방금 선을 넘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절대적인 확신과 살기 어린 냉정함은 마석대가 평생 들어본 그 어떤 협박보다도 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떠들썩했던 싸움은 끝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참이었다. 김민준의 그 얼음장 같은 경고에
마석대는 순간 움찔했다. 하지만 곧이어 수치심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일가의 군발이 애송이에게. 그것도 수많은 부하들과 구경꾼들 앞에서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민준의 멱살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선을 넘어 이 해병구 새끼가 진짜 돌았나. 그가 고함을 질렀다. 내 놈이 뭘 할 수 있는데? 울기라도 할 거야. 아니면 내 중대장한테 꼰지르기라도 하게. 마석대의 부하들도 다시 긴장을 풀고 낄낄거리기 시작했다. 저놈이 화가 나봤자 결국은 훈련소에서 구르던 놈일 뿐이다. 김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협박을 무시한 채 그저 천천히 자신의 청바지 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마석대는 그가 돈이라도 꺼내는 줄 알았다.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너무 늦었어. 새끼야. 하지만 민준이 꺼낸 것은 지갑이 아닌 낡은 스마트폰이었다. 마석대는 어이가 없었다. 뭐야, 지금 벨 시비라도 부르게 마음대로 해. 걔네 경찰 나부랭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내 다리뼈가 먼저 박살 날 테니까? 김민준은 여전히 마석대의 협박을 공기처럼 무시했다. 그는 벨시 이기를 누르지 않았다. 그는 단축번호 1번, 중앙이라고 저장된 연락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울리지 않았다. 삑! 하는 짧은 기계음과 함께 통화는 즉시 연결되었다. 그리고 김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 이광수에게 말하던 피곤한 청년의 목소리도 마석대에게 경고하던 차가운 목소리와도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모든 감정이 완벽하게 배제된 수천 번의 훈련으로 다져진 암호화된 군통신을 위한 공식적인 억양이었다. 여기는 백상어 코드 70 델타 본인 식별 김민준 상사. 응급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현재 위치 한국중앙병원 응급실. 민간인 대상 3급 위협 상황 발생. 군 직무 관련 위협으로 판단. 그는 넘어진 간호사와 바닥에 흩어진 의료기기들을 한번 훑어보았다. 의료시설 기능 마비 시도 확인. 가장 근접한 헌병. 특수임무대 SDT에 즉각 출동 및 현장 통제 요청한다. 이상.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백상어라는 콜사인과 그의 인식 코드가 비보안 회선에서 발신된 순간 국방안보지휘센터에서는 이미 최상위 비상경보가 발령되고 그의 위치가 추적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대로 통화를 끊어버렸다. 응급실에는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다. 뒤에 있던 이광수조차도 어안이 벙벙했다. 백상어, 무슨 유치한 장난을. 하지만 마석대는 웃고 있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길거리에서 뒹굴며 온갖 잡범, 형사, 검사들을 상대해왔다. 하지만 방금 저 용어들은 3급 위협, 군 직무 관련 위협, 헌병 특임대 SDT 하슬을 이것은 절대 징집병 일반 사병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었다. 이것은 국가의 핵심부에 속한 엘리트 직업 군인의 언어였다. 마석대는 자신도 모르게 민준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풀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다. 네오, 이 새끼 대체 정체가 뭐야? 김민준은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는 천천히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조폭들이 아까 비웃으며 바닥에 던졌던 얇고 초라한 코팅지 휴가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묵직한 질감이 느껴지는 무광 검은색의 특수 금속 재질로 된 신분증이었다. 김민준이 그것을 펼쳐 마석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신분증에는 제복을 입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날카로운 눈빛에 민준의 증명사진이 박혀 있었다. 계급 상사 MSGT 성명 김민준. 그리고 신분증 상단을 가로지르는 은색으로 빛나는 상징, 파도를 뚫고 솟아오르는 상어. 바로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상징이었다. 그 아래에는 명확한 소속이 찍혀 있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부 특수작전지휘부. 이건 해병구 단계가 아니었다. 이건 국가가 양성한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 인간병기 그 자체였다. 휴. 마석대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마치 불에 댄 사람처럼 민준의 멱살을 잡았던 손을 황급히 놓으며 뒤로 주춤주춤 물러났다. 방금 전 간호사를 밀쳤던 조폭 부하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는 듯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다.
김민주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응급실의 지배권은 단 30초 만에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마석대의 뇌가 이성을 되찾는 데는 약 3초가 걸렸다. 공포. 그것은 자신이 일개의 군발이 신분증 하나에 겁을 먹었다는 사실에서 오는 수치심으로 빠르게 변모했다. 만약 이대로 부하들 앞에서 꼬리를 내린다면 그의 보스로서의 위신은 오늘로 끝이었다. 그의 두려움은 최악의 선택, 즉 무모한 분노로 폭발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정교한 허세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이 개새끼가? 마석대가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다. 저거 가짜야 짝퉁이라고 이 새끼가 우리를 상대로 사기를 쳐. 그는 부하들을 독려했다. 저 새끼 혼자야 뭘 쫄아. 저놈 잡아 팔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잡아. 대장의 필사적인 부정 F.띵.에. 잠시 얼어붙었던 부하들도 이성을 잃었다. 그래, 저놈은 혼자다. 우리는 다섯이다. 게다가 저놈은 무기도 없다. 방금 전의 통화와 신분증은 모두 우리를 쫓아내기 위한 연극이 틀림없었다. 와! 간호사를 밀쳤던 놈을 필두로 마석대를 포함한 5명의 조폭이 좁은 응급실 복도에서 김민준을 향해 동시에 달려들었다. 그들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김민준의 세상에서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이 느려졌다. 5명의 돌진은 그에게 전술적 크롤링 속도로 분석되었다. 그가 겪었던 지옥주의 생존 훈련에 비하면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장난 수준이었다. 목표 1 간호사를 밀쳤던 놈. 가장 흥분, 정면 돌파. 목표 이후 3 측면 포위 시도. 목표 4 후방 출구 쪽 합류 시도. 목표 마석대. 후방 지휘 및 최종 공격 위치. 모든 것이 분석되었다. 김민준이 움직였다. 그는 가장 먼저 달려드는 목표 2를 향해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반보 전진했다. 상대의 주먹이 날아오는 궤적 안쪽 사각지대로 파고든 것이다. 키역, 민주는 상대의 주먹을 흘려보내는 동시에 왼손으로 상대의 손목을 잡고 오른 팔꿈치로 상대의 팔꿈치 관절 정중앙을 역방향으로 찍어 눌렀다. 우드득, 뼈와 인대가 뒤틀리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조폭의 팔이 반대 방향으로 꺾였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고통. 목표 1, 무력화. 소요 시간 1.5초. 그가 쓰러지는 동시에 측면을 노리던 목표 2와 3이 덮쳤다. 민주는 몸을 극한까지 낮췄다. 두 조폭은 서로를 껴안을 뻔하며 허공을 갈랐다. 민주는 그들의 발목 바로 아래. 바닥을 쓸 듯한 완벽한 하단 회전 발차기 스피닝 스윕을 구사했다. 공과당당. 2명의 거구가 중심축을 잃고 공중에서 서로 부딪힌 뒤 아까 자신들이 넘어뜨렸던 의료용 카트 위로 처참하게 처박혔다. 목표 2, 3 동시 무력화. 누적 시간 3초. 출구를 막고 뒤늦게 합류하던 목표 4는 3명의 동료가 눈 깜짝할 사이에 쓰러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주먹을 들기도 전에 민준이 이미 4m의 거리를 좁혀 자신의 눈앞에 와 있음을 깨달았다. 비옥. 둔탁했지만 날카로운 소리. 민준의 정확한 장타. 팜힐 스트라이크가 목표 4의 명치 소랄 플렉수스에 정확히 꽂혔다. 폐 속의 모든 공기가 강제로 배출되었다. 조폭은 숨도,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조용히 무너졌다. 목표 4 무력화. 누적 시간 4.5초. 마석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5초도 안 되는 시간에 자신의 정예 부하 넷이 마치 도미노처럼 쓰러졌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해체 작업이었다. 그의 뇌는 공포로 마비되었다. 그는 생존 본능으로 허리춤에서 마지막 무기를 꺼냈다. 접이식 칼 폴딩 나이프이었다. 칼날이 번쩍이며 튀어나왔다. 단 이 고해물 죽어. 마석대가 칼을 무작정 휘두르며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김민준의 세상에서 칼은 예상된 변수였다.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마석대가 칼을 찌르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안으로 파고들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근접전투술 CQC, 대두의 나이프 방어술, 캥! 민준이 상대의 칼 쥔 손목을 쳐내며 동시에 안쪽 관절을 잡았다. 한순간의 유연하고 파괴적인 움직임. 마석대의 손목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크왁! 마석대가 고통을 인지하기도 전에 민주는 이미 그의 팔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몸을 회전시켜 그의 등 뒤를 잡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의 얼굴을 바닥을 향해 그대로 쳐박았다. 꽝! 마석대의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응급실 전체에 울렸다. 김민주는 쓰러진 마석대의 등 위에 무릎을 올리고 목덜미의 경동맥을 정확히 압박하여 저항 의지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정확히 14초가 걸렸다. 응급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공포가 아닌 경악에 찬 침묵이었다. 5명의 조폭은 아무도 죽지 않았다. 심각한 출혈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팔이 부러지거나 숨을 못 쉬거나 기절하거나 혹은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신음하고 있었다. 지극히 효율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리고 굴욕적으로 완벽하게 무력화되었다. 간호사들과 이광수, 그리고 다른 환자들은 입을 벌린 채 이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진압이었다. 김민주는 마석대의 등 위에서 무릎을 떼지 않은 채 마치 가벼운 준비 운동을 마친 사람처럼 고른 숨을 내쉬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응급실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귀에는 이미 멀리서부터 고속으로 접근하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김민준이 마석대를 제압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가 예측했던 사이렌 소리가 병원 입구에서 급격히 멎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그가 예상했던 혹은 마석대가 비웃었던 112 경찰 순찰차의 한가로운 사이렌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낮고 위압적이며 조직적인 차량 여러 대가 동시에 멈추는 군용 차량 특유의 제동음이었다. 응급실 자동문이 다시 한번 세차게 열렸다. 이번에는 불량배나 겁에 질린 민간인이 아니었다. 완벽한 흑색 전술 장비, 풀 택티컬 기어로 무장한 소총을 겨눈 헌병 특수임무대 MPSDT 대원 6명이 일사불란하게 진입했다. 그들은 민간병원 응급실이라는 장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대테러 작전에 투입된 부대처럼 움직였다. 그들 뒤로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유령처럼 따라 들어왔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은 방 안의 모든 것을 스캔했고 귀에는 통신용 이어피스가 박혀 있었다. 국방안보사령부 디펜스 세큐리티 커맨드 소속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싸움 현장을 수습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김민준의 백상어 긴급 코드 레드 호출을 받고 온 것이었다. 국가 최상위급 특수작전 요원이 비보안 회선으로 자신의 콜사인을 노출하며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은 그가 적에 의해 노출되었거나 포섭 위기에 처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현장은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 달랐다. 이미 적대 세력 5명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특임대 팀장 헌병대위 은방 한가운데서 방금 한 놈의 등에서 일어선 피곤한 표정의 검은 티셔츠 청년을 즉시 발견했다. 그는 김민준이 카운터 위에 올려둔 검은색 특수작전 신분증을 확인했다. 헌병대위는 즉시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총구 내려 아군 자산 확보. 그는 김민준에게 달려와 마치 참모총장이라도 만난 듯이 뼛속까지 각이 잡힌 경례를 붙였다. 충성 김민준 상사님 무사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령부의 백상거 코드 긴급 상황이 발령되었습니다. 지원이 늦어 죄송합니다. 김민준은 경례를 받는 대신 가볍게 손을 들어 답했다. 그는 전투복이 아닌 민간인 복장이었다. 그는 바닥에 나뒹구는 조폭들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여전히 차가운 보고 음성으로 말했다. 본인 피해 없음, 상황 종료, 적대 인원 5명 완전 무력화, 민간인 및 의료시설에 대한 3급 위협 제거 완료, 수고했다. 상사님 투옹, CNM, 그리고 수고했다, 마트 바로이. 계급상으로는 대위가 상사보다 높지만 특수작전 지휘부 소속의 베테랑 특수요원 백상어, 과일반 헌병대 장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서열이 존재했다. 이 상황의 지휘권은 명백히 김민준에게 있었다. 이 대화는 조폭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코가 깨져 피를 흘리던 마석대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가 방금 전까지 해병구, 쓰레기, 군발이 애송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청년에게 중무장한 헌병 특임대 대장이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경례를 하고 있었다. 그의 뇌가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였다. 백상어,
특임대, 사령부. 이건 가짜가 아니었다. 이건 진짜였다. 그는 단순한 군인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가 관리하는,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자산을 건드린 것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이광수였다. 그는 군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저 육중한 총기와 영화에서나 보던 검은 정장의 사내들 안보사 요원, 이 풍기는 살벌한 기운은 그가 알던 동네 경찰과는 차원이 다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폭행 시비가 아니라 국가 안보라는 거대한 영역을 침범했음을 깨달았다. 헌병들은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그들은 조폭들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포로를 다루듯 신음하는 조폭들의 팔을 뒤로 꺾어 케이블 타이로 결박했다. 바로 그때 뒤늦게 신고를 받은 관할 지구대의 경찰관 2명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난동 신고받고 왔습. 으헉. 그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바닥에 널브러진 조폭들, 중무장한 MP, SDT 대원들, 그리고 현장을 통제하는 수수께끼의 검은 정장 요원들. 헌병 대위가 지구대 경위에게 다가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해연병대입니다. 이 시각부로 본 현장은 민간 경찰의 접근을 통제하는 군 통제 구역으로 설정합니다. 그는 결박된 마석대 무리를 가리켰다. 이들은 현역 특수작전 수행 요원에 대한 직접적 위협 및 군 작전 민간인 보호 임무 방해 혐의로 국방부 직할수사본부로 연행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경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이 사건은 이미 자신들의 관할을 까마득히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헌병 특임대 SDT에 의해 결박된 마석대 무리는 가축처럼 거칠게 끌려나갔다. 그들의 절망적인 욕설과 비명은 헌병대의 군홧발 소리에 묻혀버렸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관할 경찰서 유치장이 아니었다. 그들은 국방부 직할 수사본부를 거쳐 안보사령부의 지하 조사실로 직행할 운명이었다. 그들에게 적용될 혐의는 단순 폭행이나 업무 방해가 아니었다. 그들은 현역 특수작전 요원 국가 보호 자산에 대한 직접 위협, 군 작전 민간인 보호 임무 방해, 그리고 군 통제 구역 내에서의 불법 무기칼, 소지 및 위협 혐의를 받게 되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 사건이 안보사령부에 포착된 이상, 마석대의 흑금 유흥, 조직은 단순한 동네 조폭이 아닌 국가 안보 위협단체로 격상되어 분류되었다는 점이다. 검은 정장의 요원들은 그들의 불법 사체, 탈세, 폭력 행위 등 모든 범죄 기록을 샅샅이 뒤져 조직 전체를 뿌리째 뽑아버릴 작정이었다. 그들의 진짜 사회는 오늘부로 끝장났다. 조폭들이 사라지자 응급실에는 이제 이광수 부부와 바닥에 주저앉은 차에 덜덜 떨고 있는 그의 아내만이 남았다. 모든 총구와 차가운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다. 방금 전까지 조폭들의 힘을 빌려 기세등등했던 이광수는 자신이 기댈 곳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 역시 범죄자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아내와 함께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분이 저렇게 대단한 군인이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는 김민준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이 기어가며 빌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 돈에 눈이 멀어서 헌병대위가 경멸스러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민준의 의사를 기다렸다. 민간인이지만 명백히 군인을 공격하고 모욕했다. 민준의 말 한마디에 그들 역시 군법으로 다스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김민준은 무릎 꿇고 비는 그들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전투의 냉기가 사라지고 다시 깊은 피로와 인간적인 실망감만이 남았다. 일어나십시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저에게 용서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사죄는... 민준은 막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옮겨진 박씨 할아버지의 병실 문을 턱으로 가리켰다. 안에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아버님께 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그 후회를 아버님을 돌보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이광수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헌병 대위는 뒤에 있던 지역 경찰에게 말했다. 저 두 사람은 민간법에 따라 처리하십시오. 노인 유기 방치 및 현역 군인에 대한 공갈 협박 미수 혐의로 정식 조사 바랍니다.
이광수 부부의 법적 문제도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그때 누군가 병원장님 오십니다 라고 외쳤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병원장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땀을 뻘뻘 흘리며 넥타이가 비뚤어진 채로 달려왔다. 그는 헌병들과 안보사 요원들을 보고 한 번 놀라고 그들이 깍듯이 대하는 김민준을 보며 다시 한 번 놀랐다. 그는 김민준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아이고, 김민준 상사님,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게다가 저희 환자를 위해 그런 큰 돈을 내주시고 병원의 안전까지 지켜주시다니 병원장은 즉시 원무과장을 불렀다. 당장 박태식 박씨, 할아버지 환자분의 병원비, 전액은 우리 병원 복지재단 기금에서 100% 처리하도록 하세요. 앞으로 들어갈 모든 치료비와 간병비 포함입니다. 우리 병원의 은인을 구해주신 분의 아버님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무과 직원에게서 두툼한 현금 봉투 민준이 냈던 바로 그 돈을 받아 두 손으로 공손히 민준에게 건넸다. 상사님의 이 귀한 돈, 저희가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사님의 휴가비입니다. 저희의 사과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돌려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 한 간호사가 밝은 표정으로 달려왔다. 병원장님, 그리고 보호자님, 박태식 환자분 마취해서 깨어나셨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입니다. 김민준은 자신의 손에 되돌아온 구겨졌지만 따뜻한 돈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헌병대위에게 격례 대신 목례를 하고 소란이 정리된 병실을 지나 박씨 할아버지의 회복실로 들어갔다. 노인은 아직 약기운에 취해 있었지만 의식은 돌아와 있었다. 그는 로비에서 벌어진 지옥 같은 소동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기억에 남은 것은 길바닥에서 자신을 살려주고 병원비까지 내준 이 젊은 청년의 얼굴뿐이었다. 노인이 힘겹게 손을 들어 민준의 손을 잡았다. 고맙네. 젊은 군인 양반. 정말 고맙네. 김민준은 아무 말 없이 노인의 거친 손을 자신의 단단한 손으로 마주 잡아주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선의는 보상받았다. 특임대 SDT와 안보사 요원들이 철수하자 응급실에는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기묘한 정적이 찾아왔다. 헌병들은 마석대 무리뿐만 아니라 증거물 CCTV 영상 원본과 관련 기록까지 모두 안보자산으로 분류하여 회수해 갔다. 바닥에 흩어졌던 의료기구들은 새로운 멸균 세트로 교체되었고 넘어진 간호사는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만 입고 동료들의 부축을 받았다. 응급실 구석에서는 이제 조폭이라는 방패막이가 사라진 이광수 부부가 민간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방금 전 병원장과 헌병대위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 박 씨에 대한 모든 부양 책임과 향후 간병을 약속하는 각서에 서명해야 했다. 그들의 탐욕은 결국 최악의 법적, 도의적 책임으로 돌아왔다. 김민준은 병원장이 건넨 자신의 휴가비가 고스란히 담긴 봉투를 다시 백팩에 넣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상사님? 아까 조폭에게 밀쳐졌던 어린 간호사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와 동료 간호사들은 김민준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를 그리고 환자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준은 이런 노골적인 감사와 관심이 훈련소의 유격 훈련보다 더 어색했다. 그는 그저 옅은 목례로 답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까의 냉정한 군인이 아닌 다시 수줍음마저 타는 듯한 평범한 청년의 얼굴이었다. 저기, 박씨 할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간호사들의 경외심 가득한 시선을 뒤로하고 민주는 백팩을 어깨에 메었다. 그는 다시 한번 회복실 창밖에서 박씨 할아버지가 안정적으로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처럼 조용히 응급실 자동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병원 로비를 가로질러 늦은 오후의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부재중 전화 3통, 엄마였다. 아들, 버스 탔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민주는 짧게 웃으며 문자를 입력했다. 오는 길에 차가 좀 막혔어요. 지금 다시 가는 중입니다. 저녁 맛있게 해놓으세요. 그는 교통체증이라고 불렀던 그 지옥 같던 1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고속버스 터미널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다. 중단되었던 그의 휴가를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였다. 그가 인파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응급실의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마치 영웅의 퇴장을 보듯 창밖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날 이후 한국중앙병원에서는 한동안 전설처럼 회자되는 이야기가 생겨났다. 휴가비를 전부 털어 노숙자처럼 보이는 노인을 살린 한 청년. 그저 평범한 해병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국가 최정의 특수부대 백상어였던 사람. 그리고 10초 만에 5명의 무장한 조폭을 맨손으로 하해체시키고 헌병 특임대의 경례를 받으며 사라진 검은 티셔츠의 영웅. 그의 이야기는 병원 내의 모든 괴롭힘과 갑질을 잠재우는 강력한 사이다가 되었다.